안녕하세요. 정신건강론 이정화입니다. 네, 우리는 이제 파트 세 번째에 스트레스와 정신건강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하고 있죠. 이제 9주차 수업,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을 함께 공부했었죠. 신체적인 반응, 또 정서적인 반응, 또 그로 인해 생기는 여러 가지 질병들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했었습니다. 이제는 스트레스를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면 더없이 좋겠지만,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내비두지 않죠. 이번에 뭐 코로나19 때문에 밖에 외출도 쉽지 않고, 또 이제 뭐 외출해서도 요즘 같은 경우 더운 날씨에 마스크를 써야 되고, 이러한 이제 여러 가지 환경들이 우리의 정신 건강을 해칩니다. 또한 여러분 알다시피 한국은 지나치게 또 보면 경쟁 사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그냥 경쟁해서 너도 이기고 나도 이기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나만 이겨야 되고 내가 더 잘해야 되고, 또 땅덩어리가 좁고 사람이 너무 밀집해 있다 보니까 자원이 풍부하지가 못하죠. 이런 것들을 겪는 데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스트레스를 대처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에 강의 컨텐츠를 한번 볼게요. 우리는 스트레스 대처의 개념, 스트레스에 대한 평가, 스트레스 대처 유형, 스트레스 대처 방식에서 나타나는 개인차에 대해서 이 시간에 함께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무언가를 대처한다는 것은 그것을 맞서 싸우는 개념이죠. 우리 몸에는 항상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몸은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스트레스가 발생해도 그것을 이기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스트레스의 대처에 대한 거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트레스 대처의 개념이에요. 대처는 인간 적응에 관한 핵심적 개념으로 인간이 외적, 내적 조건을 다루는 과정이며, 스트레스 원으로부터 받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개인이 행하는 노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스트레스가 없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 물론 스트레스의 종류를 할 때 우리에게 어떤 더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되는 유스트레스, 긍정적 반응을 주는 유스트레스와 말 그대로 역기능적 반응을 하는 디스트레스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네, 저희 어머니가 항상 그런 말씀하세요. 눈을 뜨는 순간부터 스트레스라고. 죽어야지 스트레스가 없어진대요. 네, 그런 상황인데 이 스트레스를 이제 어떻게 이겨야 되는지 사람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죠. 우리 왜 학원을 같이 다녀도 똑같은 선생님한테 똑같은 책으로 공부를 해도 누군가는 100점을 맞고 뭐 누군가는 70점을 맞고, 어떤 개인의 노력 여부, 또 누군가는 기억력이 좋아서 누군가는 체력이 좋아서 이렇게 개인의 적응 능력에 따라서 다르죠. 스트레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인간 적응에 관한 핵심적 개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PPT에 나와 있는 그림을 보면은 부하라 그래서 외부로부터 뭔가 힘이 주어져요. 그런데 A와 B를 보면은 이 쿠션이 두터우면은 충격 흡수가 잘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충격 흡수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운동화를 신어도 밑에 바닥이 적당한 굽이 있고 어떤 에어 쿠션이 들어가 있으면은 발바닥이 안 아픈데, 신발이 지나치게 얇은 단화 같은 거를 신게 되면은 오래 걸으면은 굉장히 발바닥이 아프죠. 그만큼 쿠션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또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달걀을 그냥 맨 바닥에 던지면 깨져요. 그런데 침대 매트리스 위에 던지면 안 깨지죠. 그만큼 우리가 어떤 스트레스, 외부로 주어지는 힘, 이런 게 왔을 때에 이거를 부하라고 했을 때 이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가 그 어떤 쿠션 작용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얼만큼 두텁게 하는가가 스트레스를 대처하는 능력으로 좌우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B 그림을 보시면은 A보다 B가 확연하게 두텁죠. 근데 이것을 이기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통제 가능성, 예측 가능성, 삶의 변화 정도, 심리적 가능성, 사회적 지지, 뭐 이런 것들. 낙관성과 물론 성격도 있고요. 그래서 스트레스라는 것은 어떻게 잘 관리하는가를 위해서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스트레스라는 외부의 힘을 견딜 수 있는 어떠한 대처 요소를 가지는가, 어떠한 대처 방법을 사용하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죠. 같은 행동을 해도 누군가는 그냥 그러려니 하지만 누군가는 그것 때문에 밤잠을 못 자고, 네, 막 울고 밥도 못 먹고 속상해하고 끙끙 앓아눕고 이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사람이 그 스트레스를 견딜 수 있는 어떠한 대처 방법을 사용하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삶에 대한 스트레스는 누구나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것들을 견뎌나가는 것은 개인의 노력이고 개인의 어떤 기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스트레스에 대한 평가를 한번 볼게요. 스트레스 상황 또는 조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상황이 어떻게 스트레스를 야기하는지 파악해야 한다. 우리 왜 성격 자체가 일을 만드는 성격이 있죠. 조금 삐뚤어진 거 용납하지 못하고 완벽해야 되고 딱 맞게 돼야 되고 군더더기가 없어야 되고 완벽해야 되고 이런 성격들이 있잖아요. 우리 흔히 어른들이 그런 말씀하세요. 쟤는 지 스스로가 스트레스를 만든다. 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성격 자체가 어떤 사람은 그런 상황이 와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조금 뭐 삐뚤어져도 그럴 수 있지 않은데 그게 아니신 분도 있다는 거예요. 네, 제가 그렇습니다. 이런 성격들은 본인 스스로가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는 성격이에요. 또 스트레스 상황에서 내가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고 위협은 어느 정도인지, 또 그 스트레스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과제를 할 때에 필요한 자원이 가지고 있는지 등을 봐야 된다고 이제 우리 교재에는 나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예를 들면 그거죠. 내가 이거를 그냥 굳이 안 해도 되는 것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그걸 그냥 안 해도 되는 거면 안 하면 되는 거잖아요. 혹은 뭐 여기 보면 필요한 자원 이런 것들, 내가 너무너무 예쁜 옷을 사고 싶은데 이게 너무너무 비싸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돈으로 감당할 수 없는 지경이다. 그러면은 뭐 다음 달 용돈을 미리 땡겨가지고 부모님께 받아서 보태가지고 산다던가, 아니면은 알바를 해가지고 산다던가, 아니면 도저히 어떤 방법으로도 살 수 없는 것이라면 그것을 포기한다던가, 어떤 이런 방법들이 있겠죠. 우리가 앞 시간에 공부했던 것에 보면은 뭔가 충족되어지지 않는 거기서 포기를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했는데, 그것이 또 다른 유형으로 보면은 스트레스를 또 이겨나가는 방법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교재에는 어떤 게 예를 나오냐면요. 외부 사건에 대해서 1차적으로 나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이 일이 나에게 좋은 일인가, 스트레스를 주는 일인가, 아니면 나에게 무관한 일인가, 이거를 질문을 먼저 하라는 거예요. 만일 여기에서 스트레스 주는 일이라고 판단이 되면 이게 나에게 해로운 일인지 아니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를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내 문제도 아닌 남의 문제를 사서 고생하면서 막 그러시는 분도 보면 계시잖아요. 남의 일 때문에 저도 가끔 그럴 때 있거든요. 친한 친구가 어떤 뭐 슬픈 일을 겪으면 제가 그것 때문에 막 속상해서 몇 날 며칠 막 잠도 못 자고 밥맛도 없고 이제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과연 나에게 필요한 일인가, 내 문제인가, 아니면은 이로 인해서 어떠한 사건이 터질 거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대비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먼저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갈 거예요. 스트레스의 대처 유형입니다.
자, 이제 먼저 볼게요. 스트레스 대처 유형 그 첫 번째 문제 중심의 대처 방법입니다. 여기서는 지금 크게 두 가지로 지금 이야기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체계적인 문제 해결이고요. 두 번째는 효과적인 시간 관리예요. 첫 번째 체계적인 문제 해결은 뭐냐면 제목부터 우리 체계적, 뭔가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막 얼렁뚱땅이 아니라 뭔가 하나씩 풀어가면서 하는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문제 중심 대처 방법은 스트레스를 유발시키는 문제 자체를 경감시키거나 제거하는 노력을 하는 거예요. 나에게 필요 없는 것이면 과감하게 그만두는 거죠. 이때 스트레스 원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음 행위를 중지하고 문제 해결에 집중한다. 첫 번째는 뭐냐면 자신이 갖고 있는 문제를 명확히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지금 사고 싶은 물건이 너무 비싸다. 근데 나는 돈이 없다. 뭐 이런 것들. 이제 우리 교재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자존감의 수준이 높고 불안이 낮으며 체계적인 문제 해결을 가지고 있을수록 스트레스를 적게 겪는데요. 반대로 얘기하면 자존감이 낮고 불안이 높고 체계적인 문제 해결 능력이 없는 사람일수록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는 거죠. 네, 저는 약간 그런가 봐요.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는 편인데 일반적으로 자존감이 보통 낮은 사람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남의 시선에 굉장히 민감하고 그냥 어떤 일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도 이게 일적인 게 아니라 나를 두고 깐 건가?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명확히 하는데 우리 교재에는 얘가 뭐가 나왔냐면 공부 시간이 적다 혹은 공부 방법을 모른다. 현실을 직시하라는 거예요.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지 그 문제가 뭔지를 알 수 있고 그 문제에 대한 대안들을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대안적 행동을 창출합니다. 뭐 예를 들면 공부 시간이 너무 적다. 왜 공부 시간이 부족하지? 내가 잠을 너무 많이 자나? 아니면 TV를 너무 많이 보나? 아니면 내가 알바를 다니기 때문에 시간이 없는 건가? 이런 어떤 문제에 대한 그 원인이 일단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혹은 뭐 공부 방법을 모른다. 이게 너무 어렵다. 아니면 내가 처음 대면하는 과목이어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아니면 교수님이 너무 어려운 과제를 내준다. 어떤 이러한 방법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할 수 있는 대안적 행동 과정을 창출합니다. 많은 해결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효과적으로 스트레스에 대처할 수 있습니다. 우리 뭐 브레밍 스토어 뭐 이래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을 일단 써보는 거예요. 다 써본 다음에 이 중에 현실적으로 어떤 게 맞는지를 한번 선택할 수 있게 많은 것들을 한번 종이에 적어보는 거죠. 자, 적었으면은 이제 세 번째, 그 대안들을 평가하고 그 중에 선택합니다. 이 방법은 너무 좋지만 시간이 많이 걸려. 이거는 현실적으로 안 될 것 같아. 아니면은 뭐 이거는 지금 상황이 맞지가 않아. 이렇게 많은 대안들을 적었는데 그 중에 이제 아닌 것을 제거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방법을 축소해 나간다는 거예요. 각 대안별로 부담스러운 점과 이익이 되는 점, 편리한 점과 불편한 점 등을 평가하여서 자신에게 가장 효과적인 거를 찾는 거죠. 뭐 예를 들면 내가 잠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공부할 시간이 부족해. 그래서 대안을 뭘 했냐면 잠을 좀 줄이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공부를 해야겠다는 대안을 세웠어요. 근데 그 대안을 평가해 보니까 내가 알바를 끝나고 12시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12시에 와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무언가를 한다는 게 쉽지 않죠. 이제 거기다가 저 같은 경우는 올빼미형 인간이거든요. 아침 일찍 맑은 정신으로 공부를 한다? 저는 그게 굉장히 힘든 사람이에요. 이런 경우는 자신에게 맞는 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맞아. 나는 올빼미형이어서 아침 일찍 일어나는 건 너무너무 힘들어.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좋지? 맞다. 나는 차라리 오전에 충분히 자고 오후에 뭐 해야겠다. 이렇게 그 대안들을 평가하고 그 중에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융통성을 가지고 실행한다는 거죠. 실행을 하기는 해요. 그런데 그냥 무조건 이건 해야 돼. 죽어도 해야 돼. 이게 아니라 융통성을 가지라는 거죠. 제가 요즘에 마음에 드는 광고가 하나 있어요. TV에서 다이어트 광고인데 굶으면서 하는 다이어트. 그거는 쉽게 포기하게 되고 뭐 요요가 온다. 먹으면 다시 찐다. 이래서
굶으면서 하는 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이렇게 또 굶는다고 하더라도 한 번쯤은 계속 못 먹으니까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우리가 음식을 먹는 것이 우리가 배불러서 포만감을 갖는 것도 있지만 심리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만족도 있고요. 우리가 음식을 씹는 과정을 통해서 뇌가 호르몬이 분비되고 어떤 행복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한 번쯤은 자신을 이렇게 풀어주는 거예요. 이런 것도 필요하고, 즉 융통성을 가지라는 거죠. 처음 계획대로 안 되면 큰일 날 것 같고, 그런 사람은 그 융통성 없이 그냥 고지고대로 지키는 그 과정이 또 하나의 스트레스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문제 중심 대처 방식의 그 두 번째는 바로 효과적인 시간 관리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가 주로 언제인지. 시간이 부족할 때거든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학교를 빨리 가야 되는데 늦잠을 자서 밥을 못 먹고 간다던가, 버스가 안 와가지고 연착이 됐다던가, 뭐 지하철이 그랬다던가, 아니면은 과제를 내야 되는데 과제할 시간이 부족하다던가. 이제 물론 기간이 길었지만 항상 과제는 전날 하시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열흘을 들이건 일주일을 들이건 항상 과제는 보통 전날 많이 하시거든요. 이렇게 하시는데 전날 저녁에 이제 하려고 보니까 시간도 없고 너무 막 이러면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 관리만 잘해도 우리는 스트레스를 좀 덜 받는다는 거예요.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들의 특징들을 보면은 뭐 우선순위를 못 정한다는 거죠. 공부를 해야 되는데 너무 놀고 싶다. 그럼 공부를 빨리 하고 놀면 되는데 보통 놀고 와서 공부를 하죠. 네, 저도 그렇습니다. 놀고 오면 굉장히 피곤해요. 집중도 안 되고 몸이 나른하고 쉬고 싶고 이러니까 뭐 머리 들어오는 것도 없고 이런 거죠. 남의 부탁을 또 쉽게 거절하지 못합니다. 내 앞가림도 못하면서 누가 무슨 부탁을 하면 네, 해드릴게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 또 그 다른 사람에게 쉽게 일을 넘기지 못하고 모든 일을 다 본인이 가지고 가는 거죠. 근데 그 안에 우선순위도 모르고 이렇기 때문에 그 자체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효과적인 시간 관리를 해야 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재에 보시면은 우리가 돈을 가지고도 용돈 기입장을 보면 쓰시잖아요. 얼마가 들어왔고 얼마가 나갔고 내가 돈을 이번 달에 어디에 썼지 이렇게 하는 것처럼 아침부터 자기 전까지 자기가 하는 모든 내역을 점검한다는 거예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아침을 먹었고 뭐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TV를 봤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운동을 했고 뭐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알바를 갔고 이런 식으로 다 적어놓고 보면은 자신의 시간 사용 내역을 추적하는 거예요. 우리가 용돈을 보고서 이번 달에 되게 돈을 많이 쓴 것 같은데 어디에 썼지?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에 용돈 기입장을 보면은 내가 그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썼구나 이게 보이잖아요. 그것처럼 시간에 대해서도 내가 이거를 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했네. 그래서 시간이 부족했구나라고 느낄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얼마나 시간을 낭비하고 얼마나 생산적으로 쓰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또 목표를 찾아내고 우선순위에 따라서 목표를 배열을 한다는 거예요. 할 일이 굉장히 많죠. 여러분도 그러시죠. 과제도 거의 다 비슷한 시기에 내고 매일 뭐 6과목, 7과목, 심지어 뭐 8과목, 9과목 듣는 분도 계시죠. 뭐 채플까지 합치면은 들어야 될 것도 굉장히 많은데 이것들을 그냥 중구난방하게 되면은 정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것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해서 어떤 것을 먼저 할지를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 또 그것을 하게 되면은 일정표를 사용해서 활동을 계획합니다. 보통 단순하고 빨리 끝날 만한 것들 아니면 시간을 다투는 문제를 보통 먼저 하죠. 그리고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아니면은 뭐 되게 집중해서 해야 되거나 뭐 하여튼 이런 것들은 나중에 하는 게 맞죠. 단기 활동 목표를 작성하고 매일 실천 목표를 통해서 확인을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뭐 예를 들면 뭐 성적 향상 이런 목표가 있겠지만 그 성적 향상을 하려면 단기적으로 그날 들어야 될 수업들, 과제들 이런 부분들을 체크해야 되는 거잖아요.
단기 목표가 하나하나씩 모이면 장기 목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들을 통해서 실천 목록을 통해 확인을 하고요. 중요한 활동은 가장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시간대에 배치합니다. 사람마다 가장 집중이 잘 되는 시간이 있죠. 저 같은 경우는 밤이거든요. 올빼미형이기 때문에 낮에는 잘 집중이 안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중요한 거는 다 밤에 합니다. 집중력을 요하는 것들은 밤에 하고 낮 시간대에는 그냥 단순한 것들 뭐 이런 것들을 먼저 하는데, 이렇게 자기의 어떤 신체 리듬에 맞게 내가 하는 게 중요한 거고 이런 것들은 생산적인 시간대에 배치를 하고요. 자신의 가장 중요한 시간을 외부의 간섭이나 방해로부터 보호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밤이 편해요. 뭐 낮에 이렇게 뭔가를 하다가 예를 들면 지금 같은 경우도 PPT에 대해서 강의 녹음을 하고 있는데 뭐 택배가 온다던가 이러면은 내 띵동 막 벨소리가 나거나 방해받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조용하게 아무도 내 시간을 방해하지 않을 때에 내가 집중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면 좋다는 거예요. 하루의 일정 시간은 다른 사람 혹은 핸드폰 혹은 TV에게 침범당하지 않게 자신만의 시간을 갖는 거죠. 가장 중요한 시간에. 이 시간이 중요한 이유가 나의 하루의 일정도 한번 정리해보고 또한 집중도가 높기 때문에 업무의 효율성이 높다는 거예요. 효율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즉시 처리하되 한 번에 한 과제씩 처리하며 비슷한 일은 함께 처리한다는 거죠. 뭐 예를 들면은 컴퓨터를 켜서 해야 될 일은 컴퓨터를 켠 김에 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일단은 뭐 한 번에 하나씩 공부를 해도 이거 하다 저거 하다 막 이러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비슷한 거면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닌 경우에는 한 번에 하나씩 하면 좋겠죠. 이거를 비슷한 거를 따로 각자 하다 보면은 그것을 하려고 준비하는 시간까지 또 많이 걸리고 이러기 때문에 비슷한 거는 묶어서 하고 연장되는 것들은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문제 중심의 대처 방법이 끝났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정서 중심의 대처 방식이에요. 정서 중심의 대처 방법은 스트레스로 인한 부정적 정서 상태를 통제하는 노력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상황은 바뀌지 않아요. 근데 내가 내 마음을 바꾸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벼운 접촉사고가 났는데 내가 왜 접촉사고를 냈지, 이게 뭐야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래 사람이 다치지 않은 게 다행이다 라고 여기는 거죠. 첫 번째로는 억압된 정서의 발산입니다. 부정적인 감정 상태를 억압하지 말고 때로는 발산하는 것이 내 건강에 좋습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에 우리 신체에 어떤 변화가 왔나를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었죠, 같이. 혈압이 증가하고 뭐 땀이 나고 심박동이 강해지고 뭐 소화도 안 되고 막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것들을 그냥 발산을 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에게 적나라한 편지를 쓰고 편지는 보내지 말라는 거죠. 요즘에 우리 핸드폰을 보면은 왜 카카오톡에 나에게 쓸 수 있는 카톡이 있어요. 저는 그거를 굉장히 많이 이용하거든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거기다가 혼자 막 쓰는 거예요. 때로는 욕도 쓰기도 하고 때로는 뭐 기도문을 쓰기도 하고 혼자 하면서 이제 그거를 나만 보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보면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감정을 개워내는 상태가 되는 거죠. 네, 또한 문제와 감정을 털어놓는 사람이 더 좋은 정신건강을 영위한다 그래요. 혼자서 꾹꾹 참고 소가리를 하는 것보다 누구에게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스트레스를 덜 받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종교인들이 보통 이제 스트레스를 덜 받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은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뭐 혼잣말이든 뭐든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같이 이제 그거를 얘기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기도하면서 울고 막 이러잖아요. 혹은 또 교회에 같은 이렇게 좀 친교하는 친한 분들께 얘기를 하면 너 왜 그랬니? 이런 말보다는 함께 기도할게요. 하실 수 있어요. 하면서 막 권면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불쾌한 감정을 털어놓거나
울면서 얘기를 하면 스트레스를 덜 걸린대요. 단 조건이 붙죠. 믿을 만한 사람에게. 내가 지금 속상한 걸 얘기를 했는데 여성분들은 가끔 느끼실 거예요. 너 이 얘기 아무한테도 하지 마 라고 믿고 이야기를 했는데 너 이 얘기 아무한테도 하지 마까지 얘기를 하죠. 이거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러면은 스트레스를 더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라고 하면서 내 속 얘기를 했는데 그것까지도 친구에게 이야기를 한다면 어떻게 보면 그게 더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제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뭐 얘기를 하거나 이렇게 뭔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카톡에 있는 나에게 그걸 통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스트레스를 좀 덜 받고 그렇게 감정을 개워내는 작업이 우울증 예방에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고민 있으시면 네, 저한테 얘기하세요. 제가 들어드리겠습니다. 네, 속에 있는 감정들을 개워내는 작업들이 필요한 거죠. 두 번째는 주의 돌리기입니다. 주의를 다른 데로 돌려서 스트레스로 인한 불안, 공포, 분노 등의 감정을 없애기 위해 다른 일에 집중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은 청소를 한다던가 운동을 한다던가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냥 혼자 있으면은 자꾸만 그 생각에 빠져들고 자꾸만 우울해지는 거예요. 또 이 생각이라는 것이 한 번 생각하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나타나는 게 이게 바로 생각이거든요. 우리 잡념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잡념은 사라지게 한다고 해서 없앨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것을 얼만큼 다스리면서 조절을 하는가의 문제인 거지 내가 떨쳐낼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려면 뭔가 주의를 딴 데로 돌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좀 비겁한 방법일 수도 있죠. 문제에 직면해서 해결 방법을 찾는 문제 중심적 대처보다는 좀 비적응적이긴 하지만 그냥 혼자서 막 내가 왜 그랬을까 자책하고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거보다는 어떻게 보면 오히려 나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특히나 혼자 있을 때 되면은 우리 오만 가지 생각이 보면 들잖아요. 내가 왜 그랬을까부터 시작해가지고 나는 정말 쓸모없는 사람인가 봐부터 막 굉장히 많은 생각들이 드는데 그것들을 이겨나가기 위해서 주의를 돌려서 다른 것들에 몰입을 하는 거죠. 근데 제가 이거 해봤는데요. 주의 돌려가지고 다른 일에 몰입을 했지만 또 이제 그게 지나면 다시 또 원상복구가 되더라고요. 그냥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게 원상복구가 되기 때문에. 자, 세 번째는 긍정적인 재해석입니다. 이미 발생한 스트레스 상황에 대해서 행동이나 생각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재에는 뭐가 나왔냐면 무엇을 쏟았어요. 뭐 물을 쏟거나 주스를 쏟았으면은 어차피 청소해야 했어. 이번 기회에 청소하는 거지 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니면 뭐 접촉사고가 났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대로 이만하게 다행이지 더 큰 사고가 났으면 어쩔 뻔했어.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네, 이만하게 다행이야라고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네, 그 다음은 보면은 사회적 지지 추구입니다. 사회적 지지 세력을 확보하여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이해하고 수용 지지를 얻는 거예요. 일단은 공감이죠. 많이 힘들었겠다. 얼마나 힘들었니? 얼마나 슬펐니? 이해해. 이렇게. 다른 사람과 불행을 함께 나누면 반감이 되는 느낌을 얻을 수 있고 사기가 진작될 수 있다는 거죠. 저도 예전에 한번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뭐를 하다가 좀 실수를 해서 뭐가 잘못됐는데 제가 그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막 자책을 하고 힘들어하는 상황이었는데 누가 저한테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했어요. 너니까 그만큼 한 거야. 너니까 그 정도로 한 거야. 다른 사람 같았으면 이거 하지도 못했어. 너니까 그만큼 견뎌낸 거야. 그랬을 때 그런 말을 들었을 때 문제가 자체가 해결되고 그거는 아니었지만 뭔가 뭐라 그러죠? 굉장히 큰 힘을 얻은 내 편이 생긴 것 같은 느낌 있죠. 이것만으로도 스트레스를 줄어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는 명상 및 이완, 신체적 운동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그 몸이 아플 때 어떤 호흡법을 통해서 통증을 조절하는 그런 것도 있죠. 그래서 우리 교재에는 뭐가 나오냐면은 뭐 예를 들면은 벽에다가 점을 하나 찍어 놓고서
조용한 상태에서 점만 본다. 뭐 이런 명상이 주의 집중력을 높이고 유익한 생리적 상태를 유발하며 기분을 향상시키고 피로와 불안을 감소시킨대요. 또 이완, 근육 이완, 어떤 스트레칭 이런 거 있죠. 우리가 보통 스트레스를 받으면 뒷목이라던가 어깨 이런 데가 굉장히 많이 긴장이 돼요. 몸이 막 뻐근하다고 이야기를 하죠. 제가 초보 때에 운전을 하는데 뭐 출퇴근 거리가 2-30분? 왕복 1시간도 안 되는 거리였는데 운전을 하고 오면 너무 피곤한 거예요. 눈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손목도 아프고 막. 너무 초보 땐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운전이라는 것이 나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옆차와의 방어 운전도 해야 되니까 내 갈 길도 가야 되지만 앞차, 뒷차, 옆차를 다 봐야 되는 거거든요.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온몸이 막 뻐근하고 이러거든요. 이럴 때에 이완 운동을 통해서 정서적 동요를 누그러뜨리고 문제가 될 만한 심리적 자극을 감소시키며 면역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거죠. 또 신체 운동은 우울로 인한 무력감을 경감시킬 수 있고 지속적인 운동을 통해서 불안을 감소시키고 자존감을 향상시킬 수 있대요. 저도 이제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운동을 못 갔는데 이제 운동을 하고 있는데 운동을 하고 나면 아무래도 좀 몸이 개운하기는 해요. 덜 아프기도 하고 운동을 통해서 내가 무언가를 했다는 어떤 성취감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자존감을 향상시킨다는 거죠. 저는 이제 헬스 뭐 이런 거는 못하고 뭐 필라테스 이런 거를 하는데 전에 안 되던 동작이 유연성이 회복되면서 네, 이렇게 하는 거. 또 간접적으로는 신체 건강을 증진해서 스트레스에 대한 내성을 증진할 수 있다는 거죠. 뭐니 뭐니 해도 몸이 약하신 분들이 보통 예민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세요. 이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주변에서 보면은 굉장히 건강하고 밥도 잘 드시고 잠도 잘 주무시는 이런 분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 않으세요. 그런데 몸이 허약하거나 기력이 좀 딸리거나 신체 건강에 문제가 좀 있는 분들. 그래서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보통 깃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신체가 건강하지 못하면 네, 이거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몸이 조금만 뭘 하면은 힘들고 귀찮고 밥맛도 없고 잠도 잘 못 자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스트레스를 안 받냐는 거죠. 점점 예민해지기 때문에 건강한 신체가 네, 돼야지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먼저 신체의 건강을 챙기는 것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저는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라는 말을 저는 굉장히 네,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몸이 건강하지 못하면 여러분 주변에서 뭐 여러분의 부모님이라던가 특히 이제 뭐 갱년기를 겪으시는 어머님 혹은 이렇게 친구를 보면은 대부분 몸이 약하거나 어디가 아프신 분들이 보면 예민해요. 네. 건강하게 잘 드시고 식성 좋고 잘 드시고 잘 주무시는 분들은 보면은 성격이 다 굉장히 좋아요. 이 뭐 잘 드시기 때문에 건강하고 성격이 좋은 건지 아니면 성격이 좋아서 잘 드시고 건강한지 뭐가 먼저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분명히 관계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혼합적 대처 방식입니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두 가지를 적절하게 배치한 거구나라고 우리 짐작할 수 있겠죠. 어떠한 스트레스 상황에서든 문제 중심 대처와 정서 중심 대처를 혼합하는 방법이에요. 이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재에는 어떤 예가 나왔냐면,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 자신의 성장에 어떠한 도움이 되는지 찾으려는 노력. 이건 바로 정서 중심인 거죠. 그래, 내가 이 업무를 하면서 나도 실력을 갖추는 거지. 이 과목을 공부하면서 그래 상식이 풍부해지고 나의 정신 건강에도 도움이 될 거야. 이렇게 내 생각을 바꾸는 정서 중심 대처예요. 그런데 과중한 업무를 상사에게 직접 찾아가서 업무 분장을 확인하고 싶다고 요구하는 거죠. 제가 이 일을 왜 제가 해야 되는 건지, 이게 제 업무가 맞는지 업무를 좀 줄여주세요. 혹은 조절해 주세요라고 정면 돌파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문제 중심의 방법이죠. 네, 이렇게 어떤 업무 같은 것들을 예를 들어 봤을 때에 이 과중한 업무를 줄일 수 있으면 줄이면 좋겠다.
이건 바로 문제 중심이고, 하지만 줄일 수 없더라도 이것을 하게 되면은 내가 나중에 어떤 뭐 다른 업무를 했을 때에 분명히 나에게 도움이 될 거야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대면 수업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지금 LMS에서 비대면 수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또 굉장히 스트레스이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절대평가로 바뀌었으니까 학점을 좀 받기에 용이하겠다라고 생각을 또 바꾸시는 거죠. 그래, 대면 수업을 하면서 상대평가였다면 A나 B 받기 힘들 텐데, 물론 그렇다고 제가 다 A뿔을 드린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아무튼 이렇게 해서 내가 뭐 알바도 할 수 있고 좀 학점을 쉽게 받을 수 있을 거야라고 정서 중심의 대처 방법과 뭐 강의를 듣는데 강의 내용이 조금 더 풍성했으면 좋겠다라고 요구할 수 있는 거죠. 이러면 바로 이것은 문제 중심의 대처 방법입니다. 자, 이제 우리 교재에서는 스트레스에 대한 자가 진단 체크리스트. 자, 이제 그러면 우리가 정말 궁금한 스트레스를 대처하는 방식이에요. 네,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은지, 행동 중심으로 할 건지, 문제 중심으로 할 건지 아니면 정서 중심으로 할 건지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나오죠.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은 아니며 똑같은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반응하지도 않습니다. 제가 오프라인 수업 때 여러분들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떻게 하세요? 라고 물어보니까 뭐 술을 먹는다, 게임을 한다, 뭐 운동을 한다,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이제 혼자 고래고래 찬양을 부르면서 풀거든요. 이게 다 개인차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러한 개인차는 스트레스의 원인과 반응 사이에 커다란 관계성을 조절을 한대요. 자, 그래서 우리 교재에 보시면은 심리적 강인성이라고 나옵니다. 뭐냐면 코바사라는 사람이 연구를 했대요. 스트레스를 받는데 스트레스를 받지만 질병에 걸리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보면은 스트레스가 질병을 유발하기도 하고, 처음에는 와가지고 어떤 뭐 경고 반응을 한다 그랬죠. 근데 이게 지나게 되면은 저항이 되고, 뭐 말씀을 드렸죠. 같은 스트레스를 받는데 누구는 그 스트레스로 인하여서 몸의 반응이 처음에는 가벼운 질병이에요. 소화가 안 되고 트러블이 생기고 뭐 이러다가 점점 갈수록 위장병이 생기고 혈압이 높아지고 혹은 심혈관 질환이 발생하고 탈모가 생기고 이러는데, 같은 스트레스를 받는데 누구는 괜찮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라고 연구를 했대요. 그랬더니 희한하게 이들은 성격에서 어떠한 체계적인 차이를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코바사는 그 체계적인 차이를 강인성이라고 명명을 했대요. 이것을 가진 사람은 스트레스를 덜 받고 질병으로 발전을 하지를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 봤더니 그 세 가지 그 강인성이 몰입감과 또 도전과 통제감이었대요. 몰입감, 뭔가 빠져드는 거죠. 강인한 사람은 그냥 일반 사람들보다 분명한 가치관이 있다는 거예요. 삶의 의미에 대해서 확고한 의지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목표가 있기 때문에 이 목표를 감에 있어서 어떤 장애물들, 그거는 별거 아니야. 내가 목표가 분명한데 그 길에는 험난한 길도 올 수 있지만 내 목표를 잃지 않고, 그렇다고 포기하지도 않고, 그래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러면서 그거를 이겨나가면서 자신의 목표에만 몰입을 했다는 거죠. 그 몰입감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도전이에요. 우리 교재에서는 도전을 삶에 대한 활기찬 접근 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강인한 사람들은 새로운 목표를 추구하고 적극적으로 도전을 한대요. 안정보다는 변화를 추구하고 과거에 집착하기보다는 변화를 선호합니다. 어쩌면 저하고 이렇게 반대죠. 저는 좀 안정을 선호하고요. 좀 과거에 집착하고, 저는 변화를 싫어해요. 뭔가 이렇게 바뀌는 게 되게 두렵거든요. 스트레스를 굉장히 받는데, 이런 어떤 진취적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현실에 안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더 높은 곳. 우리 학교 학생들이 졸업을 하게 되면은
편입을 하는 학생들이 꽤 있거든요. 이제 우리 학교 졸업을 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하고 싶다 이래가지고 막 편입도 하고 더 공부를 하려는 어떤 이런 것들. 지금까지 한 것도 지겨운데 뭘 또 해 이럴 수도 있는데 뭔가 도전 정신이 있다는 거예요. 자꾸만. 자, 세 번째는 통제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성공과 실패를 외적인 요인, 운명이라든가 운이라던가 뭐 우연 이런 거에 지배된다고 믿는데, 성공한 사람들은 내적인 요인, 내가 노력하면 될 거야, 이게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타고난 대로 뭐 내 팔자가 그래서 내 운명이 그래서 이게 아니라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운명도 바꿀 수 있어.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갖는다는 거죠. 그래서 코바사의 말에 의하면은 질병에 대하여 높은 저항성을 갖는 사람들은 자신의 운명을 통제할 수 있다고 확신을 가지고 있대요. 그럼 그 반대로 질병에 대해서 저항성이 낮은 사람은 외적 통제감을 많이 갖는다는 거죠. 나 이제 곧 죽을 것 같아. 내가 타고난 운명이 여기까지인가 봐. 이렇게 여긴다는 거죠. 근데 우리 실제로 많은 의학 관련 논문을 보면은 환자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죠. 물론 뭐 의지대로 하다가도 너무 이제 늦게 발견하거나 너무 진행이 심각한 상태에서는 결국은 돌아가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긴 하지만, 그 치료받는 과정에서 환자가 어떠한 의지를 갖고 있는가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을 분명히 한다는 거예요. 어떤 약에 대한 효과도 그렇고요. 실제로 많은 암 환자에게 항암 치료를 했을 때에 얼마나 많이 이 사람들이 그런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자신의 운명을 통제하면서 내 삶은 내가 개척한다, 내가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이러한 변화를 추구하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바사는 이 몰입감과 도전과 통제감, 이 세 가지를 강인성이라고 명명을 했고요. 이 강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스트레스를 받아도 질병에 걸리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것을 가지고 있나요? 여러분은 강인성을 가지고 계신가요? 네, 저도 꼭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심리적 강인성 말고 두 번째로는 모호성에 대한 감내예요. 네, 저는 정말 이거에 공감을 합니다. 모호성에 대한 감내성이 높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모호성에 대한 감내는 막연한 가운데 일을 해나가는 능력을 말한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모호성에 대한 감내성이 높은 사람들은 그들이 해야 할 일을 대충 알고 있을 때에도 당황하지 않고 자신의 주변 상황이 분명하지 않다는 사실에 대해 크게 혼란스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가 정해지지 않았을 때도 이게 뭐가 된 거지? 왜 안 정해졌지? 이게 뭐지? 하고 불안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해지면 알려주겠지 뭐. 좀 기다리면 되지 뭐. 이런 것들. 근데 제가 처음에 이제 사회복지사로 취업을 했을 때에 우리가 보통 이제 알고 있는 사회복지사의 역할은 행정 업무 뭐 이런 것들, 또 그리고 프로그램, 프로포절 뭐 이런 거잖아요. 처음에 딱 출근을 이제 했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제 인수인계를 받아야 되는데 사무실에 아무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제가 혼자 있는데 전화가 막 오는 거예요. 이러면 이거 전화를 받아야 되는 건가? 말아야 되는 건가? 내가 받아도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데 오늘 첫 출근해서 막 이럴 때, 그 모호성, 뭘 해야 될지 모를 때, 어디까지가 나의 역할인지 모를 때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그런데 모호성에 대한 감내성이 높은 사람은 이것을 혼란스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부분은 아마 이걸 혼란스러워할 거예요. 명확한 업무 분장, 내가 어디까지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명확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됐을 때 힘들어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재에는 역할 갈등이 나옵니다. 역할이 불분명한 모호한 상황과 기대와는 상반된 역할이 요구되는 역할 갈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을 가능성이 더 적대요. 불분명하고 일관성이 없는 요구에 직면했을 때 긴장감을 덜 느낀다는 거죠.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하라서 이렇게 했는데 딴 사람이 또 딴 얘기를 해요. 그러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죠. A는 이렇게 하라고 시켰는데 B는 저렇게 하라고 하네? 그럼 나는 A도 상사고 B도 내 상사인데 난 누구 말을 들어야 되지?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데 대부분이 그런데 이거를 그냥 그때그때 맞게 대처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러한 사람은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가 높은 사람이 아니라 그냥 저는 성인군자 같아요. 대부분이 쉽지 않은 거거든요. 역할 갈등에 대한 스트레스를 적게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회복지 현장에 가시게 되면은 때로는 사회복지사의 업무가 아닌 것을 요구할 때가 있어요. 물론 일시적으로 기관에 행사가 있다던가 아니면 일시적으로 일손이 딸려가지고 한두 번 해줄 수는 있지만 그것이 내 업무로 고정이 된다거나 이러면은 와, 나는 사회복지사인데 왜 이 일을 해야 되지? 역할 갈등을 느끼거든요.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도 그냥 긴장감을 안 느낀다는 게 아니에요. 덜 느낀다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막 밥맛도 없고 막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할 때도 이 사람들은 그냥 그러려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는 사회적 지지입니다. 스트레스 문제에 대해서 누군가와 상의할 수 있고 누군가로부터 조언과 위안을 받을 수 있는 등 스트레스의 부정적 결과를 최소화시키는 완충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누군가가 아우, 너니까 그만큼 했어. 너니까 그만큼 화내는 거야.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도 못해.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어떤 지지가 뭔가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우리 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교회 내에서 같이 함께 기도해주고 같이 또 울어주고 권면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 어떤 사회적 지지 또 내가 믿을 만한 누군가에게 내 감정을 개워내고 토해냈을 때에 그분들이 그것을 들어주고 또 이 사람을 위한 진심 어린 충고하는 거 이런 것들이 있죠. 사회적 지지에는 정서적 지지, 평가적 지지, 정보적 지지, 도구적 지지 등이 포함되어서 스트레스에 대한 내구성을 증가시킨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정서적 지지 이것은 뭐냐면 고민과 어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인정받는 거예요. 너니까 할 수 있어. 너니까 여기까지 온 거야. 남들은 그만큼 못했다. 아우, 얼마나 힘들었겠니. 이게 바로 정서적 지지예요. 고민과 문제를 평가하고 이해하도록 피드백을 제공하는 거. 아, 이런 부분은 너가 잘못한 거야. 네가 이렇게 했었어야지. 다음부터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게 바로 평가적 지지인 거죠. 또 고민과 문제를 어떤 평가하는 그런 거와 달리 문제를 다루는 방법에 대한 대처 전략을 함께 논의하고 충고를 얻는 정보적 지지, 전략 이런 경우에 방법에 대해서 정보를 주는 거 아니면은 그 문제 자체에 대한 정보를 주는 거. 대학교 1학년 들어가서 학점에 대한 거 그리고 혹은 수강 신청에 대한 거 잘 모르는 단계일 때 선배가 수강 신청은 이렇게 하고 학점은 이렇게 관리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정보적 지지인 거죠. 도구적 지지는 어떤 물질적인 도움을 주는 거. 힘들었지? 이거 가지고 맛있는 거 사 먹어. 이렇게 한번 기분 내. 이렇게 하는 게 바로 도구적 지지죠. 물론 다 모든 게 필요한 거예요. 근데 사람이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는데 어떤 정서적 지지라던가 도구적 지지 이런 게 가장 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너무 속물인가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아무리 스트레스를 받아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어떠한 유형인가에 따라서 그 방법이 달라진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스트레스 대처 방법에 대한 내용이 끝났습니다. 학습 정리를 한번 볼게요. 대처는 인간 적응에 관한 핵심적인 개념이며 내적, 외적 조건을 다루는 과정을 말합니다. 그런데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에 우리는 스트레스 원으로부터 받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개인이 노력을 행한다는 거예요. 스트레스에 대한 인지적 평가는 스트레스 원에 대해 해석 및 가치를 부여하는 거여서 주된 스트레스 전략은 문제에 직접 맞서는 문제 중심 대처 방식이 있고 스트레스에 관련한 불편함을 줄이는 정서 중심 대처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이 두 개를 혼합한 혼합형 대처 방식이 있죠. 개인이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반응하는 방법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는데요. 이러한 차이를 코바사는 심리적 강인성이라고 명명을 했죠. 심리적 강인성에는 몰입감과 도전과
통제감이 있고요. 그 외에도 또 다른 방법으로는 모호성에 대한 감내, 또 사회적 지지 등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든 간에 여러분이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에 이렇게 사회적 지지를 해주는 것이 스트레스를 대처하는 것에 큰 도움이 된다고 우리 함께 공부했죠. 그러면 이제 우리도 사회적 지지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죠. 여러분의 친구가,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의 이웃이 힘들어할 때에 우리 너무 팩폭이라 그러죠. 네, 팩트 폭격이라 그래서 뭐 사실만 얘기하고 그거보다는 저도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얼마나 힘들었겠어. 너니까 하는 거야. 아유, 그동안 수고했다. 고생했겠다. 마음 아프지? 이러면 되는데 우리는 자꾸 정답을 얘기하려고 그래요. 네가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야, 나 같아도 화나겠다. 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저도 잘 안 됩니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네, 마지막으로 네, 좀 함께 감동되는 글을 얘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처칠이 한 얘긴데요. 부정적인 사람은 모든 기회에서 어려움을 찾아내고 긍정적인 사람은 모든 어려움에서 기회를 찾아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좋은 상황이 와도 나쁜 상황이 와도 우리가 마음가짐을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코로나19 때문에 대면 수업도 못하고 얼굴도 못 보고 지금 이런 상황이잖아요. 하지만 또 이 안에서 반드시 세상은 헛된 게 없습니다.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는 네, 귀한 것들이 있다는 것을 네, 찾아내시고 이 어려운 시기 얼굴 뵐 때까지 조금 더 인내하면서 다시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으로써 9주차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10주차에서 이제 챕터 3이 끝나고 파트 4예요. 이제 이상행동과 정신장애에서 다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